자, 여러분 교재 페이지 130페이지를 펴세요. 130페이지. 세태 소설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 세태 소설. 세태를 나타내는 소설이라는 뜻이겠죠. 세태 소설론이니까. 페이지 130페이지 세태 소설론. 그래서 이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거기 130줄 첫째 줄.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 몇 줄 짝 주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설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소설 사회학.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이론, 문학 이론은 뭐겠어요? 반영론. 문학이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서의 사회가 등장하는 거, 세속소설, 세태소설이다. 신성소설이라는 것은 신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런 내용이었지만 범속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세태소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세태소설은 경직화된 관념 체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거죠. 백성의 발랄함을 병치라는 건 뭐냐면 나란히 둔다는 뜻이에요. 병치시키고 이런 말 있죠. 첫 번째 단락 한 7째 줄에 이게 나란히 둔. 이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적스타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병치, 나란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나란히 병자에다 둘치자죠. 이렇게 이걸 병치라고 합니다. 병치란 말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병치. 그래서 이제 세태소설의 내기와 공모의 내적 구조에 따른 유형이라고 밑에 나오죠. 내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또 여색에 초연하다. 여색은 여자예요, 여자. 이 색은 이 색 자체가 여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초연하다고 하는 주인공이 주변 인물의 공모에 의해서 호색적 성격을 폭로당하는 거. 정약전부터 쭉 나오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미 힘을 상실한 기존의 관념에 매달린 인물을 내세워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군자연, 그 밑에 마지막 줄에 군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군자연 하는 이란 말 있잖아요. 군자인 척하는. 이렇게 필기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인물의 호색적 성격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이야기. 자, 오른쪽. 그 어우야담 소재 채수의 일화 용천 담적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작품 속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대부 소화라는 말 이게 좀 설명드릴게요. 131쪽의 셋째 줄 소화. 이 소화는 좀 한자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요. 우슬소자예요. 우슬소. 이건 말할 하자죠.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예요. 소화라는 게. 소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 군자인 척하는 군자인도 아까 설명드렸어요. 사대부의 이면적인 성격이 폭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한 이면적인 성격이 이제 드러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군자인 척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회절 소설이란 말이 있죠. 거기 그 5째 줄에 1군의 회절 소설. 이거 뭐냐면 절개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절개를 훼손한. 그래서 이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절, 음모의 시각 이런 것이 쭉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내기와 공모예요. 내적 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 주인공의 패배나 비속화에 대한 의미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유발이라는 거예요. 웃음 유발. 그래서 이제 근대로의 이행기에 대응하는 상층 사대부 중인 민중의 인식이 있다. 자, 살피게 될 것은 제한된 공간에서 내기와 공모.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정양전과 지봉전 유형이고 종옥전과 오일안전. 그래서 볼까요? 정양전은 그 다음 단락 있죠. 관서지방을 여행하고자 하는 양령이 그러니까 양령대군이지 양령은 양령대군을 말하는 거예요. 양령이 세종에게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난 뒤 세종이 밀명을 내려 양령으로 하여금 여색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는 설정.
양령대 여색대 세종의 관계망은 양령대 정양대 평양감사로 치환되고 다시 양령대 정양대 세종의 관계로 설정되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고 이제 그 지시를 받아서 평양감사가 이제 정양이라는 여인을 이제 각각 있게 만들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봉전은 외방지색에 초연하다고 자처한 외방지색이란 건 뭐냐면 다른 지역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죠. 다른 지역의 여자에게 초연하다고 자처한 이지봉, 이수광이 효종의 명에 의해 평안도를 순찰하고 효종의 밀명에 의해 평안감사와 배국이 공모하여 지봉을 여색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수광이 지봉이잖아요. 지봉유설. 이거 쓴 작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봉대 여색대 효종의 관계망이 지봉대 배곡대 평양감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효종의 명을 받아서 평양감사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지봉대 배곡대 효종이 되겠죠. 그래서 정양전과 지봉전은 동일한 유형의 설정, 여색을 가까이 한 개별적인 증거물들이 제시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아느냐? 정양의 치마에 써준 시라든가 넘겨보세요. 시라든가 그 다음에 효종이 지봉에게 준 부채를 배곡이 정표로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징표가 있다는 거죠. 서울 상층 양반이 일시적인 지방여행 동안 공모에 의해 여색을 접한다는 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것도 좀 설명 좀 드리면 이 공모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공모의 순환. 이게 이제 A 대 B 대 C죠. 보통 이제 C가 임금인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효종이 나왔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A 대 B 대 C로 가는데 이 C는 주로 지방 수령이에요. 맞죠? 아까 평양감사도 나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2쪽을 다시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32쪽의 두 번째 단락. 그래서 또 다른 유형에 속하는 종옥전과 오일안전. 종옥전에서는 주인공 종옥은 예기에 가로되 30에 이르러 철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고 공자도 세 가지 계율을 말했다. 자신이 공부한 경전의 말을 고지고대로 따르려는 그러니까 아주 딱딱한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다. 원주 목사로 부임한 숙부를 따라가서 독서를 하는 종옥에게 경직된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으려는 목적으로 원주 목사와 향란이 공모해서 여색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종옥대 향란대 원주 목사. 한편 오일안전에서는 이생의 경직된 이념 지향성은 종옥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평양감사를 부임하니까 친구를 따라 평양에 간 이생이 성현을 내세워 풍류와 색을 멀리하자 감사와 오일안이 공모하여 이생을 여색에 빠지게 하는 설정. 평양감사 나왔죠? 지방 수령이 계속 나와요. 이 두 작품에서 그러니까 왜 지방 수령이 나오냐면 지방에 있는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작품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공통점은 연회에 참석해서 비속하는 남자 주인공의 행태, 상반된 행태. 그렇죠? 원주 목사 향란이 계책을 꾸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책을 꾸미냐면 종옥의 부친이 위독하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종옥을 서울로 떠나게 하고 부친이 쾌차에 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해요. 종옥이 돌아오는 길에 향란이 죽었다고 속이고 향란의 묘를 가짜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옥은 슬픔을 잠기고 향란이 또 귀신을 가장하고 나타나 밤마다 종옥과 정을 나누고 종옥은 자신도 귀신이 된 줄로 착각한다. 향란의 권유로 목사의 잔치 참여한 종옥은 남들이 자기를 못 보는 줄 알고 알몸으로 함부로 행동하다가 망신을 당해요. 여기에 속았음을 탄식하고 목사가 종옥을 불러 사실을 알리고 결혼 후에 향란을 첩으로 데리고 살게 한다. 이때 종옥 자신도 여색의 눈이 멀어 귀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파탄. 이 어처구니라는 말은 원래 이 맷돌 있죠. 맷돌 손잡이. 그 어처구니가 없다. 이 말은 맷돌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생 역시 잔치석상에서 알몸이 되어 철저하게 비속화되는 설정을 통해 경직성을 폭로하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133쪽. 그래서 동일 유형에 속하는 네 작품은 두 작품씩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정양전과 지봉전은 공모의 순환을 갖고 있으나 종옥전과 오일안전은 그렇지 않다.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133쪽에 두 번째 줄. 정양전부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자의, 그러니까 앞에 두 작품은 여색의 경험과 확인 방식이자 여행의 회귀 방식, 돌아가는 방식이죠. 여색을 경험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요. 뭐 시나 부채로 나와요. 시나 부채. 시라든가 부채. 근데 후자는 현장에서 비속화된 남자 주인공 자체로 증거물이 이행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치마에다가 썼다든가 뭐 글을 써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종옥전이나 오일환전은 글을 써줬다는 증거물은 없고 그냥 자신의 남자의 어떤 뭡니까 몸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련된 그 점잖은 방식에서 비속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해. 여기서는 이제 알몸으로 나오니까 노골적인 방식이라는 소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공모와 속임수의 설정에 따른 차이. 그래서 전자에는 기생과의 이별만 설정되어 있고 후자는 기생의 거짓 죽음과 귀신으로 현현. 현현이라는 건 나타나는 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나타나. 그리고 주인공이 죽었다고 하는 설정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의 주인공은 지방관청 수령보다 높은 인물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정양전, 지봉전 이런 거. 또 후자의 주인공은 지방 수령의 비공식적인 수행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비장, 뭐 정비장,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비장이 이제 그 수령의 일종의 보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인물보다 지위가 낮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행인물, 공간의 측면에서 전자는 서울과 평양, 후자는 원주 평양, 한정된 지방 관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주인공과 공모자 1, 공모자 2의 형식, 그러니까 공모자 1은 주로 왕이었고 거기다가 좀 써놓으셔도 돼요. 이 공모자 1은 주로 왕이었죠. 근데 공모자 2는 지방의 수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음을 주는 거다. 그다음에 시정 공간에서의 내기와 공모의 변형, 배비장전, 이춘풍전, 삼성기. 배비장전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배비장 애랑 제주목사, 배비장 애랑 방자이 나왔죠. 그래서 방자 역할은 춘향전, 화용도의 방자나 정옥보다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다 밑줄 세요. 연출자적 역할 담당한다 이 말 있죠? 마지막 달락 세네 줄에. 그래서 후자의 방식이 훨씬 더 박진감이 있다는 거예요. 방자와 애랑의 공모는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애당초 정비장의 발치란 거는 이빨 뽑는 거예요. 이빨 뽑는 거. 발치. 요즘도 발치란 말 많이 쓰죠. 치과에 가서 입 뽑는 거. 입 뽑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자리에서 배비장과 내기를 한 것이다. 방자가 공모자의 자리에 온 것은 주인공보다 낮은 신분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인이 상전을 넘겨보세요. 풍자하는 것에서 민중의 참여라고 하는 통로가 이제 열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중의 참여라는 거. 30 그 4쪽의 첫째 줄에 밑줄 쳤어요. 민중의 참여란 말 있죠. 애랑도 방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행동 논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왔죠. 정양이나 백옥, 향란이나 오유란이 지방 수령의 지시에만 의거해서 행동하는데 애랑은 정비장에게 재물을 빼앗아요. 배비장을 비속하는 행위에서 논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참여 경향이 있고 이춘풍전 밑에 있죠. 이춘풍 추월 평양감사. 이춘풍과 감사의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추월과 감사의 관계도 설정되지 않고 추월과 춘풍의 적 김씨 사이에는 대립적 관계로 설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춘풍이 이제 기생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중에 이춘풍의 부인이 그 어떤 남자 관리로 이제 그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생을 혼내주는 이야기거든요. 이춘풍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의 신분을 상층이 아닌 시정의 인물. 그러니까 이춘풍은 여기서는 그 상층 인물이 아니라 상인이에요, 상인. 장사꾼 시정 잡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상인의 위치가 높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 상인은 위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색을 멀리한다는 태도가 문제될 수 없는 한량이나 왈자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모자의 독자성은 배비장전보다 강화된다. 내기의 형식도 없어요. 뭐 애초 여자를 좋아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추월은 애랑보다 독자적 행동, 논리를 실행한 인물로 설정돼 있다. 이익 추구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이익의 추구가 되겠죠. 조선 후기 사회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춘풍의 처도 이제 남편 춘풍의 비속가를 시도해서 망신을 주고 풍자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서 남편이 빼앗긴 재물을 추월에게 회수하려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춘풍전에서는 특정 공간에서 여색 탐닉이라는 문제가 아닌 이익 추구의 논리에 기반한 여기 좀 밑줄 치세요. 결과적으로 다음에 이춘풍전에서는부터 파악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서 여색 탐닉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익 추구에 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춘풍에게 여색 탐닉에 의한 약속 위반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한량이나 왈자의 성격을 가진 상인의 재산 탕진이다. 맞죠? 재산 다 없어졌다는 소리죠. 삼선기의 내기와 공모, 이춘풍, 홍도와 유지련, 홍지원, 한량의 기본 형식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 춘풍과 두 기생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양반인 춘풍을 기생의 모갑, 그러니까 모갑이란 거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모갑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밑에서 그냥 일하는 뭐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락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를 빌미로 여색 탐닉의 증거로 삼아 주인공을 희화화,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희화화 모르시는 분 써놓으세요. 134쪽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위로 올라가서 웃기게 표현하는 거. 자,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내기와 공모 형식에서 춘풍과 오른쪽 보세요. 두 기생의 관계 부분이 독립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내기와 공모 형식에서 춘풍과 기생의 관계. 이춘풍전에서는 내기와 공모가 파기되었어도 이춘풍의 집에서 춘풍의 처에 의해 허구가 폭로돼요. 삼성기에서는 이런 것도 탈락돼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세태 소설을 이제 검토한 결과 작품이 던진 웃음의 두 가지 양상. 이게 또 중요합니다. 웃음의 두 가지 양상. 135쪽. 자, 제한된 공간의 풍자적 웃음 밑줄 치고 여기다 1번 써보세요. 그 135쪽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이에요. 지방 관할하는 공간으로 제한된 설정에서 지방 수령에 의한 비속화가 되죠. 풍자가 제한돼요. 세태 또한 배제된다는. 그러니까 배제. 그러니까 좀 없어진다. 배제한단 말 들어보셨죠? 한계. 관인사회, 지배계층의 관습에서 일탈, 떨어져 나간 인물의 경직성을 바로잡는 것, 교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정양전과 지봉전의 경우는 일반적 상황을 넘어설 정도의 경직된 이념 뒤집어 놓기라는 거예요. 이념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다. 거기다 또 밑줄 좀 쳐놓으세요. 정양전과부터 노인다까지. 그래서 여색의 경험이지 탐닉이 아닌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여색의 경험은 부도덕성의 적나라한 폭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성의 이완, 사회성의 획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낫죠? 그러니까 여색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또는 적나라하다 이런 폭로를 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 아주 뭐랄까요? 군자연이란 말 아까 했잖아요. 군자 인척하는 거. 이런 게 경직성이거든요. 이것의 이완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넷째 줄 나오죠. 이들에게 기생은 공인된 색 여자이며 이들의 여색 경험은 공인된 색으로의 복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냐 이거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정옥전과 오일안전의 경우는 두 번에 걸친 경직성의 와해에서 오는 웃음. 성현의 가르침을 내세워서 혼인을 뒤로 미루려는 이념적 경직성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색성으로 이제 가게 된다. 뭐 이야기를 아까 했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정의 웃음과 시대적 의미. 배비장전과 이춘풍전의 웃음은 풍자이면서 풍자 이상이다. 배비장의 경직성을 교정하는 주체는 지방 수령이나 임금이 아니라 민중이다. 자, 거기도 밑줄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136쪽에 배비장애부터 때문이다까지. 그러니까 배비장의 경직성을 교정하는 주체가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의 동그라미 있어요. 민중. 민중. 그래서 방자와 애랑의 독자적 행위는 광대나 민중의 요구를 대행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배비장전에 가면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가지고 둘이 있는데 이 방자가 애랑의 남편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기침소리를 하니까 막 숨어 있는데 막 나중에 검은고에게 막 이렇게 숨었는데 검은고를 이게 막 만지니까 이렇게 방자가 검은고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검은고 소리를 내고 나중에 이제 궤도에도 들어가고 막 업계신 그 쌀기 같은 거 그런 데 들어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반을 상당히 비화시키는데 그 방자가 결국은 민중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비장만이 아니고 이제 민중의 역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성을 이완시켜 애랑과 결합하여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희극적인 축제의 결말이라는 판소리의 결말. 그러니까 판소리는 처음에는 되게 딱딱해지다가 나중에 그 뭡니까? 그게 풀리죠. 그걸 이제 그거를 밑에 나오죠. 맺힘과 풀림을 거기 밑에서 다섯째 줄인가요? 맺힘과 풀림의 구성원리, 대립과 화해의 구성원리. 그 밑줄 주세요. 맺혔던 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자의 대상으로 주목할 것은 신구간의 교체기라는 작품 배경, 봉건 지배의 중간계층인 비장과 수청 기생의 이별, 그리고 모티프. 모티프는 이제 모티브라고 해서 136쪽 밑에 둘째 줄. 이 근원이란 뜻이에요. 근원. 우리말로 하면. 그걸 이제 모티브. 예를 들어서 적강 모티브 아까 설명했죠. 이건 뭐냐면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녀와 나무꾼도 적강 모티브예요. 나무꾼. 이게 이제 이 적강이라는 거예요. 적강. 그러니까 여기서 꼭 신선만 내려오는 게 선녀가 내려오는 것도 적강이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립과 화해. 그러니까 끝에 가서 풀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137쪽입니다. 137쪽 그걸 보십시오.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작자층과 독자층 거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종옥전의 작자 둘째 줄 목태림은 지방 향반층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왔죠. 생존했던. 그래서 중앙에 진출해보려는 욕망, 종옥전에 애착을 가졌다. 구비 전승된 종옥의 이야기를 듣고 기본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묘사나 대사를 자기 방식으로 꾸민 작품인데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돼요. 기록해요. 전사는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 전사는 이게 이제 베껴 쓰는 거. 그리고 계작 고치는 거죠. 그래서 종옥전을 기록 윤색하고 원본을 분실해서 원고를 베껴온 이제 송천 사인로부터 돌려받아 개작한다. 통립 과정을 볼 때 목태림이나 송천 사인은 모두 지방 향반층이고 송천 사인처럼 향반층에서 그 종옥전을 전사 베껴 써서 돌려 읽는 거예요. 일종의 필사 같은 거죠. 그래서 작자, 독자 모두 향반층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왕의 형이나 지봉 이수광에 설정돼 있어서 철저하게 양령과 지봉을 비속화시켜 풍자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왕의 형이나 지봉 이수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좀 비속화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높은 사람하고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반면에 138조 오일안전은 향반층이야 몰락 양반층이 작다. 그러니까 좀 더 아래죠. 독자층. 그래서 전라도 영암 김천 구소작에 보면 지방 향반층과는 달리 생계 유일한 방책인 설경. 그러니까 설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박갈경자고요. 이 설자는 혀설자. 그러니까 혀로 박간다는 의미죠. 몰락 양반의 공공상이죠. 그러니까 그 생계 방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막
이야기에서 뭐 돈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혀로 밭을 간다. 이 표현 좀 재밌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로 먹고 사는 거니까 훈장이잖아, 훈장. 혀로 먹고 사는 거. 하늘천 따지 뭐 이런 것처럼. 핍박한 인물이 시골 향반증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오율안정과 나란히 실려서 같은 급의 읽을거리로 취급되고 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들이 연결되죠. 자, 배비장전, 이춘풍전, 삼성기. 배비장전, 이춘풍전에는 광대가 작자예요. 광대가. 배비장전, 이춘풍전. 평민이라는 거예요. 독자는. 그러니까 좀 더 밑에죠. 또 호색성. 아까 한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인물.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지 않는 양반까지 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제 민중의 의식, 성장, 화폐 경제 시대의 사회상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삼성기는 이춘풍을 모가비 아까 이야기했죠. 그 밑에서 일하는 그 하인 같은 의미. 홍지연 한량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자층이 평민이나 무반은 우리가 양반이라는 말 자체가 문반과 무반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이죠, 글. 이게 뭐 과거를 본다든가 글 쓰는 거. 무반은 전쟁 같은데 가서 이제 막 일하는 사람이 무반이 싸우는 거. 여기서 이제 그 무반을 이야기하는 거. 상층으로 접근 의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지연 한량과 공모해서 춘풍을 모가비로 전락시킨 설정에는 평민의식, 두 기생이 이춘풍의 인격을 흠모하도록 하는 설정을 하고 종국의 마침내는 세 명이 현실을 떠난 지상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신선이라는 거죠. 이끌어가는 것은 일관되지 못한 서사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세에 있다가 갑자기 지상선으로 가니까. 평민층의 작가의식이 뒤틀린 해석이다. 삼성기의 지상선로의 결말은 그 배비장전 이춘풍전에서 부각시킨 결말의 축제적 상황과 하해의 성격, 화해, 이게 굴절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 편입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런 작품들을 조금 우리말로 초등학생을 위한 그런 그 작품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배비장전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읽어보시고 좀 보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읽기는 힘들면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배비장전, 이춘풍전, 예를 들어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정양전, 지봉전, 종옥전, 오일환전 이런 것도 이제 읽을 수 있으시면 읽으시면 좋아요. 이 정도까지도. 이 정도까지 읽으시면 좀 더 제가 지금 여기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걸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인드가 여기에 대한 작품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이걸 들으면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것도 읽을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줄거리라도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십시오. 배비장전이 어떻고 이춘풍전이 어떻고 정양전, 지봉전, 종옥전, 오일환전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떤지를 좀 더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그런 어떤 베이스가 좀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렇게 좀 일단은